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역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되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법적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제론에서 본다면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적어도 10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면이 다 출제 범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사회복지사업법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먼저 출제 범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근거 법령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근거 법률에서 너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한 것이 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렇게 해서 좀 책임을 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법률의 근거를 좀 축소시킨 듯 합니다. 자, 어쨌든 보면은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 너무 제목이 길어지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로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먼저 기본법, 그다음에 사회보험 관련법, 또 그런가 하면은 직영연금 관련법. 직영연금 관련법으로서는 4대 직영연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물론 사학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그 때문에 별정우체국법. 이것처럼 이 직영연금 관련법, 또 그럼 하나 더 온다면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등, 자, 이러한 법률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등등 기본법이라고 붙은 법률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해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 그런가 하면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료 징수법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4대 직영연금에 관련된 직영연금 관련법에서 조금 전에 판서했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그리고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에 관한 별정우체국법 역시 없습니다. 없는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이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 참 많습니다. 그 외에도 거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구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등 다양한 법률이 있으나 이런 법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굳이 적은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출제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직영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영연금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용어의 정리가 있는데 용어의 여러 정리 중에 여러분들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회복지관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지역사회복지론을 통해서 사회복지관을 봤습니다. 지역사회 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이렇게 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자, 여기도 유사하게 거기 보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종합 사회복지 시설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개념을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사.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할 수 있다. 자,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거기에 연표를 적어놨습니다만은 이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급을 전면 삭제하고 이제는 사회복지사 1급, 2급에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과 2급만 있는 겁니다.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은 2003년에 제1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2003년에 제1회가 실시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에 16회, 2019년에 17회로 이렇게 이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은 2003년에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는 B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안 됩니다. 또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 안 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안 됩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질환자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다 좋은데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에는 알코올 중독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제한 없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1, 2, 3, 4, 5번 쪽에도 나중에 한번 노인복지법으로 얼추게 다시 한번 돌아올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다가 알코올 중독자, 파산자 제한 없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가 쭉 나와 있는데 자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되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셋째 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있죠. 반드시 취소돼야 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자격증을 대여, 양도, 위조, 변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가 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본 상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에는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채용 예율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 3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 경로당과 노인교실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점자도서관이나 음성출판시설 등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음성출판시설 등도 역시 사회복지사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환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 사회복지사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죠. 여기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폭력 피해자, 거기 오면 성매매 피해자 있지요.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나 또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에도 역시 전문가인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다 좋지만은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여기를 우리가 출제 범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보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그 보수 교육의 시간은 8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반드시 포함될 내용에는 인권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의 날이 있네. 사회복지의 날은 거기처럼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뭐 그 단답 보이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법인 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입니다.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이다. 한자로 딱 다 썼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은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인 것처럼 당연히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시도를 달리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병합. 시도가 다른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은 어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합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예외 규정도 최근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으로 하되 결혼이 있을 경우에는 2달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좁아서 쓰지 않겠습니다. 또 임원은 외국인 이사는 현 이사 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사는 3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의 3분의 1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외에는 지면장 그만 쓰겠습니다만 또 보면은 재산을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해야 된다. 재산.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되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누어 하되 기본 재산은 정관의 그 종류와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망해 보시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뭐 정관 내용도 나온 데가 지금 넘어가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임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사의 임기 3년, 감사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외국인 이사도 둘 수 있지만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가 쭉 설명을 했지만 거기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그건 시험 전에 보시기라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이사나 감사나 원칙은 겸직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사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이사나 감사나 어느 것도 겸할 수 없지만 이사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나 감사에 결혼이 있을 경우에는 2달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자, 그것도 잘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재산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원칙이 소유하여야 합니다. 소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정리했고, 다음에 6번 남은 재산 처리. 남은 재산 처리도 잘 나오는 문제지요. 1항에 보시면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7번도 잘 나오는 문제지요.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목적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할 수 있다. 다음에 따로 판사한 것이 합병인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인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도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같이 판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어쨌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옆에다가 민간연합체 적어보세요. 민간연합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련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나 또는 시설, 단체, 기관 등의 연합체, 연맹체의 형태로 가진 연합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법조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두며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법조문인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둔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시군구협의회는 재량행위입니다. 필요에 따라 둘 수도 아니 둘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출제가 가능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정책 건의, 바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와 하는 순간 민간협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관, 시설, 단체 등의 연계, 협력, 조정,
또 사각지대 발굴, 소유계층 발굴이죠. 소유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뭐 기타 대통령령, 자 이런 등등의 업무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적용 규정 중에 예외가 되는 것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산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으로 인정받지만 재산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 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자 거기 2항에 뭐라고 있습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이 신고사항입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두고두고 쓸 겁니다. 거기 신고를 봐주시고.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탁, 계약 기간은 원칙으로 거기 시행규칙으로 하는 건 정리했지요. 이게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스에 시행규칙 제21조 2에서 2항에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시설 운영자는 화재나 화재 위해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시해를 입은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또 그럼 화재 위해 안전사고로 인한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물적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또는 화재 위해 안전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바로 화재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위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대통령령에 의해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될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당연하고, 사회복지시설 당연하고 또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시설은 당연하지요. 그런가 하면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거기에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것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관이 있죠. 앞에도 본 것처럼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의 대상은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자원이 넘치고 넘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제공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면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또 그러면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주민,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또 기타 주민 등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법적 근거는 뭐다?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도 겸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상근하여야 한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되고자 이렇게 염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될 수 없는 범위 되어 있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바로 거기 사회복지운영위원회 2항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유촉한다.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을 보면 시설의장, 그리고 시설 종사자 대표, 또 시설 거주자 대표, 또 시설 거주자 보호자 대표, 시설장, 시설의장, 시설 종사자 대표,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 보호자의 대표. 또 그런가 하면은 공무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나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기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원칙적으로 3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0을 초과할 수 없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 그중에 노인복지주택, 또 양로시설, 또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 자, 이런 데는 300명을 초과해도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300을 초과할 수 없지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재가복지 서비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현실화되어서 90년대, 92년에 그에 대한 운영 지침 등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재가복지 서비스의 3대 서비스, 거기 나와 있죠. 서비스는 가정봉사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재가복지 서비스의 3대 서비스는 이렇게 가정봉사원 파견, 단기보호 서비스, 그리고 주간보호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선 입소에 대한 규정이 하나의 신설되어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 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 이념 보면 거기 보면 적정 적용의 원칙,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도 있지만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도 시설에 대한 바로 시설의 입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가복지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칙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2번에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43조 나와 있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 누가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행규칙 27조로 같이 첨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그다음에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그리고 7번 체크해서 6번 지역사회 연계와 7번 서비스의 과정관계, 6번, 7번 체크하시고 기타 최유저 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서 거기도 역시 중요 표시해놨다가 시험 전에는 일독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시설평가가 나와 있죠. 시설평가는 정책론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설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199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허가제를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신고제로 바꾼 겁니다. 허가제라고는 강력한
감독 통제 수단에서 신고라고 하는 간이 절차로 바뀌면서 통제의 범위가 사각지대로 남게 됐거든요. 바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설평가제가 만들어지고 99년부터 3년에 한 번은,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시설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평가라고 하는 것은 99년부터 1위가 됐지만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규정이 된 것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첫 줄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이렇게 해서 3년마다라고 이렇게 해서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나와 있지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1항만 보시면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기술의 개발 보급,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 도모, 이 세 가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정도에만 줄을 쳐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시행령의 업무를 이렇게 다 보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권한의 유인과 위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 시도지사의 그 권한 중에 있는데 이것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아닌 거기에 보시면 전담기구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보장기구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도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도가 이번에 이제 대표 개정이 되어서 많은 것이 빠져나가면서 축소가 되었는데 어떤 사회복지사업법은 그래도 출제될 때마다 사회보장 기본법 최소한 3문제, 사회복지사업법 최소한 5문제, 보통 2개 합쳐서 10문제 가까이가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뭐 한 줄이 다 중요한 출제 범위라는 걸 알아주시고 특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특히 지역사회복지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새로이 제정되고 근자의 출제 비중이 확 높아진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을 가지고 다음 시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